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오늘 서커스의 첫 번째 순서는 난장이 고개사 외가리의 순서입니다. 난장이 외가리는 안락 해오라기과에 속하지만 매우 조심성 있는 동물로 연못가에 몸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먹이로는 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잠자리나 작은 물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쥐들은 헤엄을 잘 칠 줄 아는 데다 언제나 이 난장이 외가리를 노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갈대의 중간 부분에서 소리도 내지 말고 타잔처럼 사뿐사뿐 옮겨다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가운데 1m 정도 떨어진 물 위에 떠 있는 죽은 물고기를 잡아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떠 있는 물고기가 보입니다. 고개사 외가리에 이어 이번에는 아슬아슬한 재주 피우는 비둘기들입니다. 짝짓기로 인해서 생명은 태어납니다. 동남아시아나 몽고와 인도에 사는 많은 비둘기들이 언제부터 공중회전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이 공중묘기가 상대방의 마음을 끄는 것임을 알고서부터죠. 이들은 진화하면서 배우고 또 완성시킨 짝짓기를 위한 서커스입니다. 영국인들이 인도에 와서 이 놀라운 비둘기 공중묘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비둘기 묘기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높이가 400m에서 600m 사이에서 하게 되는데 가장 빠르고 어려운 묘기를 연달아서 거꾸로 재주넘기를 하는 비둘기가 상을 받습니다. 넋이 나간 암비둘기들은 짝을 고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재주를 피는 수컷을 고를 작정입니다. 어서 재주를 펴서 나를 놀라게 해보라고요. 암컷들이 뛰어난 수컷들만 골라 짝짓기를 하게 되니 암컷들은 비둘기의 진화를 돕는 셈이죠. 여기 또 다른 예를 하나 볼까요? 쇠똥구리들이 자손을 퍼뜨리려면 먼저 사막에 사는 다른 동물의 배설물들을 모아서 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부터가 모험이죠. 공을 만든 순놈 쇠똥구리는 머리를 땅에 대고 뒷걸음질 치면서 암컷이 기다리고 있는 데까지 공을 굴려가야 합니다. 암컷은 공을 모래 속에 묻고 그 안에다 알을 낳는 것입니다.
쇠똥구리들은 남수 모두 태권도 선수이기 때문에 수컷이 공을 안 가지고 오면 내쫓기게 되죠. 수컷들은 남의 공을 훔쳐오기도 합니다. 암컷은 수컷이 공을 직접 만든 것이거나 훔쳐온 것이거나 가리지 않고 공을 가지고 맨 먼저 도착하는 수컷만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쇠똥구리는 빨라야 하고 힘도 세야 합니다. 또 공을 뺏어가는 강도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흙 속에 묻히지 말아야 하고 험한 장애물도 넘어야 합니다. 한때 구소련의 한 사막에서는 짝짓기를 위한 공굴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쇠똥구리들의 5종 경기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미로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감옥 빠져나오기입니다. 동물의 배설물로 이들이 만든 이 공은 땅에 묻혔다가 다시 쇠똥구리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이집트인들은 땅속으로 사라졌다가 새벽에 다시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장 안에서 공 굴리기입니다. 빨간 공이 이길까요? 흰 공이 이길까요? 네 번째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공 빼내기입니다.
먹고 사는 일. 곤충의 세계에서도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남아메리카에 사는 제주꾼 아닌가 새입니다. 지금은 햇볕에 몸을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새의 깃털은 대부분의 다른 새와는 달리 물을 흡수해서 물속으로 들어가기 쉽게 해줍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 목과 부리를 뻗어 물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잡은 물고기를 적당한 장소에서 한 번에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는 서커스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무가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물속에 살면서 물밖에 있는 먹이를 잡는 일은 더 어렵답니다. 이 벵골산 구라미는 배와 아가미에 힘을 주고 물방울을 내뱉으며 먹이를 잡습니다. 젓가락 끝에 먹이를 묻혀 갖다 대봅니다. 이 구라미는 17개월쯤 된 물고기로 거의 다 자란 편입니다. 어린 구라미는 물방울을 잘 내뿜지 못하고 먹이 겨냥도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 일에는 전문가인지라 결국 해내고 맙니다. 이것은 언제나 먹이를 정확히 명중시키는 청개구리입니다. 이례적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15cm 높이에 달린 지렁이를 잡는 일입니다. 지렁이를 잡기 위해선 출발 지점에서 먹이와의 거리, 높이, 그리고 먹이의 종류 등을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혀가 뻗는 속도는 초속 3m로 빠르지만 그래도 정확한 순간에 혀를 뻗어야만 합니다. 청개구리는 뒷다리를 이용해서 시계추처럼 방향을 바꾸어 뛸 수도 있습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말처럼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죠. 자, 개구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봅시다. 물속에 숨어 눈만 내밀고 있는 게 마치 잠망경 같습니다. 두 마리의 잠자리가 붙어 있습니다. 뒤로 해서 나르는 이 모습은 잠자리들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수컷은 암컷의 머리를 붙들고 있고 운전은 수컷이 합니다. 혼자서 날 때의 잠자리의 속도는 시속 40 내지 50km이지만 짝짓기를 할 때는 2배나 느리게 납니다. 네 개의 날개를 동시에 움직이지만 모양이 다르므로 마지막 순간의 날개로 커브를 틀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자리에 겹누는 개구리의 눈만큼이나 밝습니다. 만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면 한 가지 뚜렷한 사실은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고개사들은 그물 같은 것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 들어보실 마지막 제조꾼은 그물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것은 그물거미 혹은 검투사 거미라는 별명을 가진 거미입니다. 상대방에게 던질 투망이나 그물을 갖고 싸우는 고대 로마의 검투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차이가 있다면 학명이 데이늪시스라는 이 거미는 자신이 직접 질기고 수축성 있고 끈적거리는 실로 그물을 짠다는 점입니다. 이 거미는 자기가 짠 거미줄을 시험해 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매번 그물이 망가지는데도 그때마다 다시 그물을 짠다는 점입니다. 몸이 허약하게 생겼다고 해서 꼭 둔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선견지명까지 있는 이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생명력이 운동선수나 고개사들이 하는 것과 같은 재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태초로부터 생명력이 하는 일이란 자신을 훈련시켜 자연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서커스단 소속의 고개사들이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산지가 인도인 세비름이란 1년생 풀입니다. 이 식물은 잎이 두툼하고 햇볕을 좋아하며 찬물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잎은 샐러드로 먹기에 좋고 꽃도 아름다운 데다 지중해성 기후에 잘 자라 로마인보다 훨씬 앞서서 이 세비름을 재배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비름은 사람과는 별 문제가 없는 식물이죠. 모든 식물이 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요. 여기는 알프스입니다. 이 낙엽송들은 개척자 나무라고 불리웁니다. 개척자란 모험가, 정복자와 같은 뜻으로 쓰이니까 필경은 칭찬하는 말이죠. 그러나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식물학에서의 개척자적 식물이란 경쟁자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 험한 땅에서 홀로 살아가는 식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낙엽송들은 이런 좋지 않은 곳에까지 올라가서 살죠. 그래도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해발 2,500m에 멈추죠. 낙엽송은 돌이 많고 경사가 급한 협곡을 택합니다. 다른 어떤 종류의 나무도 이런 데까지 와서 낙엽송을 성가시게 굴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주변에 풀 한 포기가 못 나게 하는 전나무나 가뭄비 나무와는 달리 낙엽송은 조그마한 식물들에겐 너그럽습니다. 해마다 잎이 떨어져서 땅을 기름지게 해주고 햇볕도 스며들게 해줍니다. 그래서 봄만 되면 낙엽송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꽃들이 피게 됩니다. 숲에 산다고 해서 숲 아네모네로 불리우는 실비 아네모네. 잎이 인유제로 쓰이는 노루비. 만년설이 있는 곳까지 자라는 산행초. 스위스 식물학자 이름을 딴 리오타르 에델바이스, 알프스 제비꽃, 피레네 미나리 아제비. 소관목들마저도 낙엽송의 너그러움을 이용합니다. 산장미, 독이 들어있는 팥꽃나무, 정열제나 류마티스에 좋지만 독성이 있어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알프스 협죽도, 월귤나무. 그러나 이런 식물들은 낙엽송이 자손을 퍼뜨리는 걸 방해하게 되므로 너그러움을 베푼 것이 오히려 낙엽송에겐 해가 됩니다.
이번에는 사람입니다. 낙엽송 목재는 잘 썩지 않으므로 비를 맞아도 되고 낙엽송 근처에서 자라는 풀들로는 가축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낙엽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산에다 낙엽송을 심어놓은 사람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풀밭에선 암소들이 독풀이나 어린 낙엽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먹어치워 교통 정리를 해주는 덕택에 아기 낙엽송은 쑥쑥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곳은 사람, 낙엽송, 암소 모두에게 두루 좋은 것이죠. 그럼 낙엽송에 해를 주는 것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것은 나비 같은데요. 채꽃 위에 앉은 바둑무늬 나비와 수집가들이 찾아다니는 아폴로 나비. 파랭이 꽃에 앉은 나비들이라면 그리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주인공은 바로 이 작은 나방이랍니다. 세상에 나올 때 1mm도 안 되는 이 나방의 조그마한 애벌레는 시일자는 직공으로 불립니다. 이 애벌레는 낙엽송 잎을 끌어다 한 곳에 모아놓고 자기가 만든 실로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잎들을 갉아먹습니다. 낙엽송들이 따로 살았고 수도 적었을 때는 애벌레들은 적당히 괴롭혀 낙엽송은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심었기 때문에 이들 간의 합의된 균형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8년에서 10년마다 10대 1의 비율을 넘어서 애벌레들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벌레들의 줄에 의해서 낙엽송은 완전히 점령당하게 됐습니다. 6주 만에 숲은 마치 불에 타버린 것처럼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길이 7mm밖에 안 되는 작은 말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곤충은 자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다른 곤충의 애벌레 몸에다 알을 낳는 맵시벌입니다. 먼저 맵시벌은 마치 마취시키는 의사처럼 나방 애벌레를 몇 분간 잠을 재웁니다. 그리고 나서 나방 애벌레 몸에다 침을 꽂고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애벌레의 피에 해당하는 해모림풀을 빨아먹어 배를 채웁니다. 힘이 빠진 애벌레는 깨어나면서 땅에 떨어집니다. 얼마 후 맵시벌의 알도 깨서 유충이 되는데 자기가 태어난 이 나방의 애벌레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낙엽송에게 해를 주는 나방 애벌레가 점차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낙엽송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맵시벌을 이용해서 나방의 애벌레를 잡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열한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곤충의 애벌레 몸에다 알을 낳는 것인 만큼 사람은 애벌레와 벌들에게 싸움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영화를 만드는데 좋은 소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몸속에다 새끼를 키우고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바로 맵시벌이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수단이니까요. 여기는 지중해 연안의 간척지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바다 새들이 찾아옵니다. 물이 많지 않아 겨우 발이 잠길 정도입니다. 이 갈매기들은 물속에서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작은 새우같이 보이지만 새우가 아니고 딱딱한 껍질도 없는 단강류로 바닷물이나 민물에 사는 엽새우 종류입니다. 이들은 수면과 가까운 해초에서 삽니다. 갈매기들이 쿵쿵거리는 것은 엽새우들을 물 위로 떠오르게 해서 잡아먹으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엽새우들은 바닥에서 죽은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물 위로 떠오를 뿐 아니라 미친 것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심하게 움직이는 새우도 있습니다. 꼭 새한테 잡혀먹히고 싶은 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이들을 미친 새우라고 부르죠. 연체 동물 속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침투에 들어온 아주 작은 기생충이 이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 뇌의 바로 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엽새우의 검은 눈 오른쪽이 기생충입니다. 이것은 20만 분의 1mm 크기의 기생충입니다. 뇌를 잘라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기생충은 이 단강류 동물의 뇌의 통제권을 쥐고서 이런 짓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영리하고 정상적인 것들은 그대로 바닥에 남아있고 수면으로 올라와 요동치는 것들은 모두 기생충 때문에 자살을 초래하는 것이죠. 이 기생충들은 왜 그래야 할까요? 갈매기들이 자신들을 먹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기생충들은 갈매기 뱃속에 들어가 살면서 성충이 되고 또 알도 낳게 됩니다. 이것은 막대기로 새의 발이 내는 충격을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몽펠리에 대학교에선 흡충류로 불리는 기생충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이런 행위를 용이와 작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이런 기생충들이 한 생물체의 뇌를 점령함으로써 다른 생물체로 옮겨가는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서워 마십시오. 이것은 전자현미경으로 0.5mm 크기의 암컷의 진드기를 앞에서 본 것입니다. 진드기들은 거미의 사촌들이죠. 이것들은 바위틈에서 살지만 여러 종류의 진드기가 있고 또 여러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땅속이나 카페트 속, 개나 치즈에서도 산답니다. 비교적 날씨가 따뜻하고 습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이들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작은 것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움직이는 여러 종류의 곤충에 붙어서 여행을 한답니다. 이것은 진드기들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으로 변한 쇠똥구리입니다. 암컷 진드기들이 숨어서 파리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진드기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냄새로 파리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매우 민감한 털들 덕분에 파리한테 튀어오르는데 7cm 정도까지 점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진드기들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이죠. 어떤 종류의 진드기들은 날아다닐 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드 같은 것을 항문에서 내놓아 자기 몸이 떨어지지 않게 붙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딱지벌레 등에 만들어 붙인 다리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전자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찍어놓은 모습입니다. 그 덕분에 이 진드기들은 풍뎅이 항공사의 손님이 된 셈이죠. 세 마리가 오고 있습니다. 풍뎅이 아래쪽에 붙어있는 이 세 마리의 진드기를 현미경을 통해 본 모습입니다. 어떤 진드기는 조그마한 바람에 저항해도 맞서기 위해 발이 등에 딱 달라붙게 해주는 통풍 구멍을 꽁무니 쪽에 만든 것도 있습니다. 곤충들보다 훨씬 나은 동물을 이용하는 진드기들도 있습니다. 이 진드기들은 벌새들을 이용합니다. 벌새들이 꿀을 찾으러 오는 시간에 맞춰 꽃 가장자리에 있다가 새 부리로 튀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벌새의 콧구멍 속에 들어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날아다 주는데 지친 어떤 벌들은 진드기를 위해 특별석을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물론 돈 안 내고 탔다고 내리라는 말도 않는답니다. 이 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 얌체 손님 진드기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한 종류의 진드기가 여러 번을 이용한답니다. 1904년에 자바를 떠나 1959년에 일본에, 1981년에 브라질과 프랑스에, 1986년에는 미국에 있다고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진드기들의 뒤를 따라 다녀보면 벌과 여행하는 것보다 비행기 안에서 주는 식사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벌과 여행하면서 벌의 피를 빨아먹고 결국에 가서는 벌을 죽이고 맙니다. 더 심한 것은 벌통 속에 들어가 벌의 유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진드기들을 없애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더욱이 우리들에게 꿀을 주는 벌을 죽이는 이 진드기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강한 벌을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해 생겨난 것들이 습격을 받을 때는 그것들이 곧 사람인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거미로서 멋진 거미라는 뜻의 디코로스 티큐스 마니 히커스입니다. 분홍색과 크림색으로 된 정말 예쁜 거미입니다. 잠잘 때는 더 예쁘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저물면서 이 거미가 하는 일은 정말 예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등산가들처럼 자기 몸을 줄로 묶습니다. 그리고는 잣나무 가지에 걸친 줄에다 다리를 연결해 몸을 안정시킵니다. 그 다음 5cm 정도의 짧은 줄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이 줄을 만들면서 중간중간에 매우 끈적거리는 작은 방울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들이 공 모양이라서 볼라스 거미 혹은 줄거미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볼라스란 남아메리카 대륙의 목동들이 야생마를 잡을 때 줄 끝에다 공같이 둥근 것을 빙빙 돌리는 것을 말하죠. 이 거미가 줄을 만드는 목적은 수컷 나방을 유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방이 10m 이상 먼 곳에 있다 해도 냄새가 유혹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거미
거미는 방울을 만들 때 암나방이 수컷을 유혹하기 위해 내는 성호르몬인 페로몬 냄새를 이 방울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미는 이 줄을 빙빙 돌려서 냄새가 10m 부근까지 퍼지도록 합니다. 이 거미가 밤에만 사냥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냄새를 맡는 것은 밤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밤이 돼야 나방은 암컷의 냄새를 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처참한 순간입니다. 한 생명체를 죽이기 위해 그것도 짝짓기 하려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덮치니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들도 이와 똑같은 일을 많이 안 하던가요? 사람들도 개똥 쥐바퀴를 잡을 때 암컷의 노래소리를 흉내내서 잡지 않던가요? 그러니 거미한테 그런 일을 한다고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 나비는 독일어로 황제의 의투를 뜻하는 카이제르 만텔이라고 불립니다. 이건 역시 멀리서부터 냄새로 암컷을 알아냅니다. 그러나 일단 가까이 간 후에는 암컷의 날개색이나 날개의 움직임으로 수컷을 끌어들이게 되죠. 그러나 잘 만든 미끼가 실제 암컷보다 더 나비를 잘 유혹시킬 수 있다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됐습니다. 나비들이 새끼를 갖기 위해서는 이 가짜 미끼는 쓸데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이 나비들이 자손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미끼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예쁜 나비들 때문은 아닙니다. 나비의 애벌레들이 숲에 있는 갖가지 제비꽃들을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치 볼라스 거미처럼 수많은 종류의 암컷 나비들의 냄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야 이 나비 애벌레가 정원을 망쳐놓기 때문에 나비를 함정으로 몰아넣어 잡으려는 것이죠. 오늘날 인간들은 이 수많은 곤충들을 발견하면서 그들의 비열한 생활 방식을 비웃을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이것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돌려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흡혈귀 같은 애벌레와 남을 미치게 하는 기생충, 공짜로 남의 몸을 타고는 죽이기까지 하는 진드기, 또는 사기꾼 거미들이 하는 짓들이 꼭 비열한 짓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새는 서커스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무가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물속에 살면서 물 밖에 있는 먹이를 잡는 일은 더 어렵답니다. 이 벵골산 구라미는 배와 아가미에 힘을 주고 물방울을 내뱉으며 먹이를 잡습니다. 젓가락 끝에 먹이를 묻혀 갖다 대봅니다. 이 구라미는 17개월쯤 된 물고기로 거의 다 자란 편입니다. 어린 구라미는 물방울을 잘 내뿜지 못하고 먹이 겨냥도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 일에는 전문가인지라 결국 해내고 맙니다. 이것은 언제나 먹이를 정확히 명중시키는 청개구리입니다. 이례적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45cm) 높이에 달린 지렁이를 잡는 일입니다. 지렁이를 잡기 위해선 출발 지점에서 먹이와의 거리, 높이, 그리고 먹이의 종류 등을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혀가 뻗는 속도는 그래서 이 새는 서커스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무가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물속에 살면서 물 밖에 있는 먹이를 잡는 일은 더 어렵답니다. 이 벵골산 구라미는 배와 아가미에 힘을 주고 물방울을 내뱉으며 먹이를 잡습니다. 젓가락 끝에 먹이를 묻혀 갖다 대봅니다. 이 구라미는 17개월쯤 된 물고기로 거의 다 자란 편입니다. 어린 구라미는 물방울을 잘 내뿜지 못하고 먹이 겨냥도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 일에는 전문가인지라 결국 해내고 맙니다. 이것은 언제나 먹이를 정확히 명중시키는 청개구리입니다. 이례적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15cm 높이에 달린 지렁이를 잡는 일입니다. 지렁이를 잡기 위해선 출발 지점에서 먹이와의 거리, 높이, 그리고 먹이의 종류 등을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여기는 지중해 연안의 간척지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바다 새들이 찾아옵니다. 물이 많지 않아 겨우 발이 잠길 정도입니다. 이 갈매기들은 물속에서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작은 새우같이 보이지만 새우가 아니고 딱딱한 껍질도 없는 단강류로 바닷물이나 민물에 사는 엽새우 종류입니다. 이들은 수면과 가까운 해초에서 삽니다. 갈매기들이 쿵쿵거리는 것은 엽새우들을 물 위로 떠오르게 해서 잡아먹으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엽새우들은 바닥에서 죽은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물 위로 떠오를 뿐 아니라 미친 것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심하게 움직이는 새우도 있습니다. 꼭 새한테 잡혀먹히고 싶은 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이들을 미친 새우라고 부르죠. 연체 동물 속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침투에 들어온 아주 작은 기생충이 이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 뇌의 바로 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엽새우의 검은 눈 오른쪽이 기생충입니다. 이것은 20만 분의 1mm 크기의 기생충입니다. 뇌를 잘라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기생충은 이 단강류 동물의 뇌의 통제권을 쥐고서 이런 짓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영리하고 정상적인 것들은 그대로 바닥에 남아있고 수면으로 올라와 요동치는 것들은 모두 기생충 때문에 자살을 초래하는 것이죠. 이 기생충들은 왜 그래야 할까요? 갈매기들이 자신들을 먹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기생충들은 갈매기 뱃속에 들어가 살면서 성충이 되고 또 알도 낳게 됩니다. 이것은 막대기로 새의 발이 내는 충격을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몽펠리에 대학교에선 흡충류로 불리는 기생충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이것은 원산지가 인도인 세비름이란 1년생 풀입니다. 이 식물은 잎이 두툼하고 햇볕을 좋아하며 찬물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잎은 샐러드로 먹기에 좋고 꽃도 아름다운 데다 지중해성 기후에 잘 자라 로마인보다 훨씬 앞서서 이 세비름을 재배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비름은 사람과는 별 문제가 없는 식물이죠. 모든 식물이 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요. 여기는 알프스입니다. 이 낙엽송들은 개척자 나무라고 불리웁니다. 개척자란 모험가, 정복자와 같은 뜻으로 쓰이니까 필경은 칭찬하는 말이죠. 그러나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식물학에서의 개척자적 식물이란 경쟁자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 험한 땅에서 홀로 살아가는 식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낙엽송들은 이런 좋지 않은 곳에까지 올라가서 살죠. 그래도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해발 2,500m에 멈추죠. 낙엽송은 돌이 많고 경사가 급한 협곡을 택합니다. 다른 어떤 종류의 나무도 이런 데까지 와서 낙엽송을 성가시게 굴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주변에 풀한 포기가 못 나게 하는 전나무나 가뭄비 나무와는 달리 낙엽송은 조그마한 식물들에겐 너그럽습니다. 해마다 잎이 떨어져서 땅을 기름지게 해주고 햇볕도 스며들게 해줍니다. 그래서 봄만 되면 낙엽송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꽃들이 피게 됩니다. 숲에 산다고 해서 숲 아네모네로 불리우는 실비 아네모네. 잎이 인유제로 쓰이는 노루비. 만년설이 있는 곳까지 자라는 산행초. 스위스 식물학자 이름을 딴 리오타르 에델바이스, 알프스 제비꽃, 정열자나 루마티스에 좋지만 독성이 있어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알프스 협죽도, 월귤나무. 그러나 이런 식물들은 낙엽송이 자손을 퍼뜨리는 걸 방해하게 되므로 너그러움을 베푼 것이 오히려 낙엽송에겐 해가 됩니다. 이번에는 사람입니다. 낙엽송 목자는 잘 썩지 않으므로 비를 맞아도 되고 낙엽송 근처에서 자라는 풀들로는 가축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낙엽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산에다 낙엽송을 심어놓은 사람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풀밭에선 암소들이 독풀이나 어린 낙엽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먹어치워 교통 정리를 해주는 덕택에 아기 낙엽송은 쑥쑥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곳은 사람, 낙엽송, 암소 모두에게 두루 좋은 것이죠. 그럼 낙엽송에 해를 주는 것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것은 나비 같은데요. 채꽃 위에 앉은 바둑무늬 나비와 수집가들이 찾아다니는 아폴로 나비. 파랭이 꽃에 앉은 나비들이라면 그리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주인공은 바로 이 작은 나방이랍니다. 세상에 나올 때 1mm도 안 되는 이 나방의 조그마한 애벌레는 실자는 직공으로 불립니다. 이 애벌레는 낙엽송 잎을 끌어다 한 곳에 모아놓고 자기가 만든 실로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잎들을 갉아먹습니다. 낙엽송들이 따로 살았고 수도 적었을 때는 애벌레들은 적당히 괴롭혀 낙엽송은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심었기 때문에 이들 간의 합의된 균형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8년에서 10년마다 10대 1의 비율을 넘어서 애벌레들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벌레들의 줄에 의해서 낙엽송은 완전히 점령당하게 됐습니다. 6주 만에 숲은 마치 불에 타버린 것처럼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동물의 배설물로 이들이 만든 이 공은 땅에 묻혔다가 다시 새똥구리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이집트인들은 땅속으로 사라졌다가 새벽에 다시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장 안에서 공 굴리기입니다. 빨간 공이 이길까요? 흰 공이 이길까요? 네 번째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공 빼내기입니다. 먹고 사는 일. 프랑스의 몽펠리에 대학교에선 흡충류로 불리는 기생충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이런 행위를 용이와 작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이런 기생충들이 한 생물체의 뇌를 점령함으로써 다른 생물체로 옮겨가는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서워 마십시오. 이것은 전자현미경으로 0.5mm 크기의 암컷의 진드기를 앞에서 본 것입니다. 진드기들은 거미의 사촌들이죠. 이것들은 바위틈에서 살지만 여러 종류의 진드기가 있고 또 여러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땅속이나 카페트 속, 개나 치즈에서도 산답니다. 비교적 날씨가 따뜻하고 습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이들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작은 것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움직이는 여러 종류의 곤충에 붙어서 여행을 한답니다. 이것은 진드기들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으로 변한 쇠똥구리입니다. 암컷 진드기들이 숨어서 파리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진드기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냄새로 파리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매우 민감한 털들 덕분에 파리한테 튀어오르는데 7cm 정도까지 점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진드기들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이죠. 어떤 종류의 진드기들은 날아다닐 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드 같은 것을 항문에서 내놓아 자기 몸이 떨어지지 않게 붙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딱지벌레 등에 만들어 붙인 다리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찍어놓은 모습입니다. 그 덕분에 이 진드기들은 풍뎅이 항공사의 손님이 된 셈이죠. 3마리가 오고 있습니다. 풍뎅이 아래쪽에 붙어있는 이 3마리의 진드기를 현미경을 통해 본 모습입니다.
어떤 진드기는 조그마한 바람의 저항에도 맞서기 위해 우리들에게 꿀을 주는 벌을 죽이는 이 진드기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강한 벌을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해 생겨난 것들이 습격을 받을 때는 그것들이 곧 사람인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거미로서 멋진 거미라는 뜻의 디크로스티큐스 마니 히커스입니다. 분홍색과 크림색으로 된 정말 예쁜 거미입니다. 잠잘 때는 더 예쁘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저물면서 이 거미가 하는 일은 정말 예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등산가들처럼 자기 몸을 줄로 묶습니다. 그리고는 잣나무 가지에 걸친 줄에다 다리를 연결해 몸을 안정시킵니다. 그 다음 5cm 정도의 짧은 줄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이 줄을 만들면서 중간중간에 매우 끈적거리는 작은 방울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들이 공 모양이라서 볼라스거미 혹은 줄거미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볼라스란 남아메리카 대륙의 목동들이 야생마를 잡을 때 줄 끝에다 공같이 둥근 것을 빙빙 돌리는 것을 말하죠. 이 거미가 줄을 만드는 목적은 수컷 나방을 유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방이 10m 이상 먼 곳에 있다 해도 냄새가 유혹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거미는 방울을 만들 때 밤 나방이 수컷을 유혹하기 위해 내는 성호르몬인 페로몬 냄새를 이 방울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미는 이 줄을 빙빙 돌려서 냄새가 10m 부근까지 퍼지도록 합니다. 이 거미가 밤에만 사냥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냄새를 맡는 것은 밤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밤이 돼야 나방은 암컷의 냄새를 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조심성 있는 동물로 연못가에 몸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먹이로는 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잠자리나 작은 물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쥐들은 헤엄을 잘 칠 줄 아는 데다 언제나 이 난장이 외가리를 노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갈대의 중간 부분에서 소리도 내지 말고 타잔처럼 사뿐사뿐 옮겨다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가운데 1m 정도 떨어진 물 위에 떠 있는 죽은 물고기를 잡아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떠 있는 물고기가 보입니다.
예사 외가리에 이어 이번에는 아슬아슬한 재주 피우는 비둘기들입니다. 짝짓기로 인해서 생명은 태어납니다. 동남아시아나 몽고와 인도에 사는 많은 비둘기들이 언제부터 공중회전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이 공중묘기가 상대방의 마음을 끄는 것임을 알고서부터죠. 이들은 진화하면서 배우고 또 완성시킨 짝짓기를 위한 서커스입니다. 영국인들이 인도에 와서 이 놀라운 것은 나비 같은데요. 채꽃 위에 앉은 바둑무늬 나비와 수집가들이 찾아다니는 아폴로 나비. 파랭이 꽃에 앉은 나비들이라면 그리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주인공은 바로 이 작은 나방이랍니다. 세상에 나올 때 1mm도 안 되는 이 나방의 조그마한 애벌레는 실자는 직공으로 불립니다. 이 애벌레는 낙엽송 잎을 끌어다 한 곳에 모아놓고 자기가 만든 실로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잎들을 갉아먹습니다. 낙엽송들이 따로 살았고 수도 적었을 때는 애벌레들은 적당히 괴롭혀 낙엽송은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심었기 때문에 이들 간의 합의된 균형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8년에서 10년마다 10대 1의 비율을 넘어서 애벌레들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벌레들의 줄에 의해서 낙엽송은 완전히 점령당하게 됐습니다. 6주 만에 숲은 마치 불에 타버린 것처럼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길이 7mm밖에 안 되는 작은 말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곤충은 자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다른 곤충의 애벌레 몸에다 알을 낳는 맵시벌입니다. 먼저 맵시벌은 마치 마취시키는 의사처럼 나방 애벌레를 몇 분간 잠을 재웁니다. 그리고 나서 나방 애벌레 몸에다 침을 꽂고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애벌레의 피에 해당하는 해모림프를 빨아먹어 배를 채웁니다. 힘이 빠진 애벌레는 깨어나면서 땅에 떨어집니다. 얼마 후 맵시벌의 알도 깨서 유충이 되는데 자기가 태어난 이 나방의 애벌레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낙엽송에게 해를 주는 나방 애벌레가 점차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낙은 정말 예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등산가들처럼 자기 몸을 줄로 묶습니다. 그리고는 잣나무 가지에 걸친 줄에다 다리를 연결해 몸을 안정시킵니다. 그 다음 5cm 정도의 짧은 줄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이 줄을 만들면서 중간중간에 매우 끈적거리는 작은 방울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들이 공 모양이라서 볼라스거미 혹은 줄거미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볼라스란 남아메리카 대륙의 목동들이 야생마를 잡을 때 줄 끝에다 공같이 둥근 것을 빙빙 돌리는 것을 말하죠. 이 거미가 줄을 만드는 목적은 수컷 나방을 유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방이 10m 이상 먼 곳에 있다 해도 냄새가 유혹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거미는 방울을 만들 때 암 나방이 수컷을 유혹하기 위해 내는 성호르몬인 페로몬 냄새를 이 방울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미는 이 줄을 빙빙 돌려서 냄새가 10m 부근까지 퍼지도록 합니다. 이 거미가 밤에만 사냥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냄새를 맡는 것은 밤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밤이 돼야 나방은 암컷의 냄새를 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처참한 순간입니다. 한 생명체를 죽이기 위해 그것도 짝짓기 하려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덮치니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들도 이와 똑같은 일을 많이 안 하던가요? 사람들도 개똥 쥐바퀴를 잡을 때 암컷의 노래소리를 흉내내서 잡지 않던가요?